안녕하세요. 오늘이 금요일인데 불금인데 저는 이렇게 멀리 떨어진 데서 모임을 가지신다고 해서 또 이렇게 모여서 회의도 하고 또 재미있게 노시기도 하고 그러나 보다 하고 본인들은 재미있게 놀면서 나보러 와서 강연하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운전해서 왔는데 와서 제가 프로그램을 보니까 노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그냥 계속 뭐 특강 내일도 특강. 그렇게 특강을 하려면 서울에서 하지 뭐하러 여기까지 이렇게 차 타고 나와서 하시는지 제가 조금 얼른 이해는 안 되는데 워낙 우리 또 박영준 회장님이 훌륭하시고 제가 친구일 뿐 아니라 존경하는 분이고 또 지금 신임 KCOC 사무총장을 맡으신 조대식 대사는 제가 오랫동안 외교부 동료로서 함께 일하던 동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계신 모임이니까 다 무슨 깊은 뜻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했고요. 제가 이걸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돌려놓겠습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저는 제가 외교부에서도 다자 관계 일 또 개발과 관련된 일도 제가 그 전에 몇 번 했기 때문에 이 다자 외교 실장 조정관도 했고 이런저런 계기에 과거에 되게 뵌 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 개발 영역 분야의 기구들이고 뭐 기구가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지만 큰 데는 정말 우리나라 어떤 공적인 조직보다도 큰 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제 앞에 우리 이성훈 이사님이 강연을 하신 걸 아는데 이성훈 이사님 제가 좀 못 알지만 이성훈 이사가 SDG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내가 더 추가해서 얘기할 게 있나 하는 이제 그런 느낌을 좀 가지고 연단에 섰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보다 뭐 특별히 아는 게 많아서 뭐 강연을 한다는 뜻보다는 개발 협력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시점에서 2018년 이 시점에서 개발 협력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함께 생각해 봐야 되는 과제가 무엇일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제 의견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걸 도와드리는 내용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어떤 솔루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닌 문제들도 있지만 저 나름대로 제가 UN 일을 하고 또 에코속 경제사회이사 일을 하고 하면서 여기 계신 단체들은 상당수가 에코속 컨설터티브 자격이시죠. 에코속입니다. 경제사회이사의 협의기구 자격을 가지고 계시죠. 사실 뭐 개발협력 분야는 경제사회이사의 협의기구 협의 지위를 받기가 쉽죠. 왜냐하면 NGO위원회에서 그걸 받질 않기 때문에. 근데 인권 분야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NGO위원회에 앉아있는 중국이나 파키스탄 같은 나라는 그런 NGO들이 올라오면 막으려고 거기 있는 거기 때문에 인권 분야라든지 뭐 북한 관련이라든지 이런 NGO들은 경제사회이사회 협의 지위를 받기도 쉽지 않은데 계속 받고 당하는데 그러나 개발 분야는 뭐 그런 건 없고 아직까지 그런 협의 지위를 갖지 않으신 단체는 어느 시점에서 한번 신청해 보시면 뭐 쉽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금년 초에 이 금년도 한 해 국제 정세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해달라는 요청들을 몇 군데서 받고 저 나름대로 금년도 현 시점에서의 국제 정세를 8개의 키워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8개가 이건데요. 하나씩 보면요. 먼저 제가 세계화와 탈세계화라고 했는데 저는 세계화에 대한 제가 가지고 있는 세계화에 대한 컨셉트는 굉장히 이게 우리 시대를 상징하는 단어를 딱 한 단어만 고르세요. 그럼 전 서슴지 않고 글로벌리제이션을 꼽습니다. 이 세계화라는 과정이 최근 한 1세기 안에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 그것이 한마디로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면 사람은 세계화되지 않았는데 이 세계는 세계화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사람이 세계화되지 않았냐? 사람은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우리 DNA가 안 바뀌었죠. 우리 박용준 회장님 같은 의사 선생님도 있으시지만 DNA가 바뀌려면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리잖아요. 시간이. 근데 세계화는 우리 인간들이 만든 거긴 하지만 점점 가속도가 붙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우리 모두가 30년 전에 살고 있던 세계와 다르죠. 서울에서 부산을 2시간 15분에 가는 세계는 우리 30년 전에 무궁화표 열차 타고 추석 때 줄 쫙 서야 되는 그 세계랑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건 하나의 예지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세계화는 점점 가속도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세계화는 분명히 방향이 있습니다. 먼 곳을 더 빨리 가려고 사람은 하지 여기 빨리 가야 뭐하냐 이제부터 좀 천천히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뭐 어떤 사람은 슬로우 라이프를 살 수는 있지만 그거는 자기가 세계화해서 자기 나름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수하는 것 뿐이지 세계적인 추세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먼 곳을 빨리 가고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얻으려고 하고 제가 20년 전에 컴퓨터에 한 3시간 쳐야 나오는 정보를 지금 제 핸드폰으로 한번 탁 누르면 나옵니다. 1초내.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많은 정보를 빨리 얻어서 뭐하러 거기다 그렇게 돈을 들이고 뭐하러 이동통신에 우리가 요금 내고 하면서 그런 짓을 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맞긴 맞죠. 우리가 그 많은 정보를 다 봅니까? 컴퓨터에다가 무슨 뭐 북한 이렇게 치면 600만 개가 떴는데 600만 개 다 봐요? 안 보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많은 정보를 사람들은 빨리 입수하는 방향으로 세계화가 진행되지 그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화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팩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저런 뭐 기후변화 탈 때 이런 거를 놓고 어떤 분들은 디글로벌리제이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제가 여긴 그걸 썼지만 저는 저 단어에 반대합니다. 디글로벌라이즈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건 영어로 얘기하면 resistance to globalization. 세계화에 대한 저항이지 디글로벌라이즈 하는 거는 세계화를 거꾸로 돌리는 건데 아무도 세계화를 거꾸로 돌릴 수 없습니다. 영국이 EU에서 탈퇴한다는 브렉시트도 어떤 의미에서는 세계화에 대한 저항이죠. 영국이 자기 나라가 EU에 있음으로써 해서 오히려 손해를 본다. 자기네가 다른 독일이나 프랑스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EU 내에 있음으로 해서 손해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거기서 나오는 게 정답이 아닌데 정답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미국의 가난한 백인 노동자들이 트럼프가 야 이거 우리가 손해보는 게 다 중국 때문이야 이랬을 때 잘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그거 아니지만 일단 시원하죠. 일단 시원하고 중국 상품 내가 막아주면은 미국 사람들이 만든 거 팔릴 수밖에 없거든. 그랬을 때 장기적으로는 그게 미국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알지만 일단은 어필합니다. 그것처럼 브렉시트도 영국이 EU에서 빠지는 게 과연 영국에 도움이 되냐? 냉정하게 따져보면 아닐 것 같은데 국민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장기적인 영향을 냉정하게 따져서 하는 게 아니고 보다 정서적이고 감정적이고 들으면 시원하고 하는 거에 표를 던지는 일이 많죠. 우리나라는 예외이길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일은 세계 어디서나 일어나기 때문에 브렉시트가 통과됐죠. 두 번째 제가 키워드라고 생각하는 게 4차 산업혁명입니다. 이것도 저보다 뭐 이 이슈를 더 잘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3차 산업혁명이 사실 이미 거기에서 인터넷 컴퓨터가 다 나왔는데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은 3차 산업혁명의 연장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WEF, 다보스 포럼의 창설자인 클라우스 슈왑 같은 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분은 책도 썼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 있지 않고 이건 지금 우리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다. 왜냐하면은 AI라든지 사물 인터넷, 인터넷 오브 더 띵스죠, 영어로. 인터넷 오브 더 띵스인데 요새 우리나라에서 광고 많이 하더라고요. 뭐 무슨 집에 이렇게 들어가서 뭐 지니야 뭐 불빛 전등 좀 켜줘, 지니야 TV 켜줘, 뭐 이러면 그게 막 다, 그러니까 결국 가전 제품들을 인터넷으로 연결해 놓은 거죠. 뭐 와이파이나 뭐 이런 걸로. 그것뿐이지만 어쨌든 이제 약간 초보적인 인공지능이 거기에 가미돼서, 그래서 요즘 exponential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exponential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이 기회에 암기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exponential, 기하급수적이라는 뜻이거든요. 저희 그래프에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비스듬히 낮게 올라가는 거는 exponential이 아니고 그냥 그래프가 아주 급상승하는 기하급수적, exponential이라는 단어를 테크놀로지에도 쓰고 여기저기 많이 쓰는데, 어쨌든 굉장히 우리가 다른 시대에 진입하고 있는 건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한 5년 내에 드라이버리스 카가 상용화된다 그러잖아요. 드라이버리스 카가 우리말로는 무인 자동차? 무인 주행 자동차. 아니, 무인이 아니지. 사람은 타는데 자율주행 자동차. 예, 자율주행 자동차죠. 자율주행 자동차니까 사실 저도 어떤 때 가끔 그러거든요. 내가 몇 살까지 운전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 외삼촌이 LA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2년 전에 만났을 때 저에게 그랬습니다. 오늘이 내가 마지막 운전하는 날이다. 그래서 미국에 살면은 자기가 언제까지 운전할지 정해야 돼요. 특히 LA 같은 데서는 운전 못하면 대중교통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80이 물론 넘으셨죠. 근데 내가 몇 살까지 운전해야 될지 정해야 되는데 저하고 점심 먹는 날이 오늘이 내가 마지막 운전하는 날이고 지금 저 차를 누구한테 팔기로 다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드라이버리스 카 되면은 그냥 뭐 지니야 불 켜져 이러는 것처럼 지니야 뭐 압구정동 가자 이러면 되니까 그 언제까지 내가 운전해야 되는지 그거 결정할 필요 없죠. 그냥 계속 차 타고 다니면 되죠. 세 번째 제가 꼽은 키워드는 경제 성장과 불평등인데요. inequality. 저는 제가 경제사회이사회 의장을 할 때도 경제사회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한 번에 스페셜 미팅을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자격 같은 게 있었는데 그 한 번의 스페셜 미팅을 inequality에 관한 스페셜 미팅을 했습니다. 불평등. 그거는 제가 뭐 특별히 남들보다 진보적인 생각을 가져서가 아니고 inequality가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inequality, 불평등이 커지는 것은 세계화와 동전의 다른 면이라고 생각해요. 세계화가 할 수 없이 불평등을 키우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국가들이, 주권을 가진 국가들이 자기 나라에서는 부의 재분배, 여러 가지 각종, 요새는 솔직히 말해서 뭐 자본주의 국가가 옛날식 자본주의 국가는 없잖아요. 다 사회민주주의거나 수정자본주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헌법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뺄까 말까 뭐 이런 논의가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 리버럴 디모크라시 그러면 소셜 디모크라시는 거기 포함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빼자는 뜻이신 것 같은데,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지만, 근데 그런 뜻에서는 일리가 있어요. 그냥 디모크라시라고 하면 리버럴 디모크라시나 소셜 디모크라시나 다 들어가니까 빼자 그런 말인데, 이제 있는 걸 빼자고 하는 말이니까 제가 볼 땐 논란이 될 겁니다. 그냥 이제부터 우리가 처음으로 만드는 건데 디모크라시가 좋을까? 리버럴 디모크라시가 좋을까? 소셜 디모크라시, 이런 논의에서 디모크라시가 제일 낫지 이런 건 괜찮은데, 지금 리버럴 디모크라시로 돼 있잖아요. 우리 헌법에 자유민주주의. 근데 우리 자유 뺍시다 이러니까 그럼 자유를 왜 빼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문제가 논의가 됐죠. 근데 그거랑 뭐 직접 상관은 없지만 요즘 어느 나라도 고전적인 의미의 자본주의는 없죠. 어느 선진국에서도 최고 소득자들은 40%에서 60%까지의 소득세를 냅니다. 최고 소득세를. 미국이 비교적 낮아서 38%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48%도 높다, 그것도 낮춰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프랑스의 올랑드 전 대통령이 피케티의 말을 듣고 75%라는 최고소득세를 가지고 나왔다가 당선은 됐는데 실현은 못했죠. 75% 최고소득세를 물리면은 엄청나게 반발이 있을 겁니다. 뭐 그렇게 한 나라가 없었던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주권 국가들은 자기 나라 내에 빈부격차, 불평등 또는 양극화, 그걸 뭐라고 부르든 간에 그거를 어드레스 할 수 있는, 다룰 수 있는 여러 가지 툴이 있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최저임금 제도 같은 것도 그런 툴이죠. 물론 최저임금이 이니퀄리티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냐 안 되냐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좀 의견이 갈리는데 어쨌든 간에 제대로 하면 도움이 되죠. 근데 국제적으로는 그런 게 없죠. 월드 거버먼트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컴퍼니즈는 많은데 글로벌 거버먼트는 없습니다. 글로벌 컴퍼니들은 생산 단가가 제일 낮은 데 가서 생산하고 세율이 제일 낮은 데 가서 세금 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갖다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부를 재분배해야 되는데 당신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따질 수 있는 월드 거버먼트는 없습니다. 제가 에코속 의장일 때 에코속의 의제 중에 제 임기가 끝날 때까지 가장 진전이 없었던 의제가 있는데 그 의제가 텍스 코퍼레이션이에요. 텍스 코퍼레이션이라는 건 조세협력이라고 우린 그러죠. 그게 바로 지금 제가 얘기한 3년 전에 영국 외무장관이 영국에서 제일 많이 돈을 버는 회사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이 회사들이 영국에다 세금을 안 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맞아요. 맞는데 그렇지만 영국은 그냥 한번 불평하고 넘어가면 돼요. 왜냐면 영국도 글로벌 컴퍼니들이 있으니까 똑같이 하면 되거든요. 한국도 글로벌 컴퍼니가 있어요. 삼성도 있고 현대도 있고 LG도 있고 우리도 똑같이 하면 돼요. 아프리카는 어떡하죠? 아프리카는 글로벌 컴퍼니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당하죠. 어떤 통계에 의하면 이 통계가 어느 정도 릴라이어블한지 좀 논란이 있긴 한데 아프리카에서 돈을 버는 모든 글로벌 컴퍼니들이 코카콜라가 됐든 마이크로소프트 됐든 이런 글로벌 컴퍼니들이 원래 세금이라는 건 돈을 번 데다 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다 다 세금을 내고 나오면 아프리카가 받는 모든 원조의 총액보다 많대요. 그게. 그러니까 세금만 제대로 걷어도 원조 안 받아도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렇게 안 돼요. 왜 안 되냐? 제가 이제 유엔에서 텍스 코퍼레이션 우리 좀 진전을 이뤄보자. 그러면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노노노노 유엔은 이 이슈를 다루는데 적절한 장소가 아니다. OECD에서 다루고 뭐 어디서 다루고 노노노노 이 이슈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정책이 추진돼야 될지 어떤 어프로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직 의견이 정리가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그런 걸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foot dragging, 발을 질질 끄는 거죠. 왜 발을 질질 끄냐? 그렇게 돼서 텍스 코퍼레이션에서 오케이 모든 기업들이 이제 돈 번 데다 세금 내고 올 수 있게 우리 다 뭐 국제적인 합의를 하자 이렇게 되면 누가 손해 봐요? 선진국들이 세수가 확 줄겠죠. 확 주는 정도가 약간이 아니고 그냥 세수에 엄청난 타격이 올 정도로 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모든 것이 현실에서 가능한 협력이 가능한 거니까 이니퀄리티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통계를 보십시오. 전 세계에 제일 부자 62명이 가진 부의 총계가 점점 보라색이거든요. 점점 올라가더니 그 녹색은 전 세계 가난한 절반이 가진 부의 총계입니다. 드디어 그것과 만났죠. 2015년에. 이거 옥스팸이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 62명이에요. 물론 저거 말고 다른 방식으로 전 세계 1%의 부자가 전 세계 부의 절반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나오죠. 그러나 이거는 전 세계 62명이 전 세계 부의 절반은 아니고 전 세계 가난한 절반의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이 가진 부의 총계는 당연히 전체 부의 절반보다 훨씬 작겠죠. 근데 그거와 같다 하는 그런 통계도 있고요.
네 번째 키워드는 저는 중국의 부상과 중국과 아시아의 부상이라고 보는데 이 표를 보시면 앞으로 3년, 그러니까 2017년부터 시작해서 3년 동안에 세계 실질 성장률이 어디서 이루어질까에 대한 예측입니다. 중국에서 35%, 미국에서 18%, 인도에서 8%, 한국에서도 2% 있죠. 뭐 인도네시아 2.5%, 뭐 이런 식인데 이 표만 봐도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을 다 합쳐놓으면 한 60%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 성장의 60%는 아시아에서 이루어진다는 예측이니까 이미 중국이 많이 부상해 있지만 중국과 아시아가 계속 부상할 거다 하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일이고 그것은 여러 가지 임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이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 중국이 이렇게 부상하니까 무역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중국이 그렇게 경제가 안 컸으면 미국이 불평하지도 않겠죠. 그 다음에 평창올림픽과 러시아 월드컵인데 이건 둘 다 스포츠 이벤트이긴 하지만 금년에 있는 두 개의 중요한 스포츠 이벤트인데 두 개 다 아주 중요한 정치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평창올림픽이 왜 정치적인 함의를 가졌는지 이미 여러분들이 다 보셨으니까 아시는 거고 러시아 월드컵도 푸틴이 3월에 재집권했죠. 그리고 이제 장기 집권으로 들어간다고 누구나 인정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지금 서방 국가들에게는 굉장히 큰 변수이기 때문에 이 월드컵을 보이콧하겠다 지금 그렇게까지는 안 가고 있지만 러시아로서는 이 월드컵을 통해서 러시아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세계에 떨치려고 할 것이고 어떻게 이 축구가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가 비춰질 것이냐 아주 중요하죠. 6월 14일부터 그러니까 우리 지방선거 다음 날부터 지방선거 끝나면 사람들 그 다음부터 이제 TV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TV에서 볼거리가 끝이질 않아요. 6월 12일은 북미 정상회담, 6월 14일 지방선거 이렇게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모든 국제적인 이벤트도 국민들에게 맞춰서 이렇게 잡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국민입니까? 우리가 잡은 거 아니거든요, 이거 그죠? 여섯 번째 테러리즘. 테러리즘은 저는 사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거는 거의 바보 같은 짓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유태계 그것도 보수 순수 유태계 그 오소독스 유태계에 대한 말하자면 자기가 감사 사은의 그런 뜻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물론 예루살렘이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통치하에 있죠. 그러나 서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동예루살렘은 아랍 국가들이 이제 지배한다는 그런 언더스탠딩이었고 여태까지.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루살렘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동 문제, 팔레스타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핵심 요소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지금 수십 년간 협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거를 저렇게 선수를 치고 나서 이거 이스라엘 수도 맞다 이렇게 얘기하면 설사 미국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협상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이게 겨울에 추울 때 해서 그거에 대한 반발로 테러가 잘 안 일어났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테러가 일어나고 있죠. 3월 4월부터. 이 밑에 보시면은 이 테러가 얼마나 최근에 와서 빈발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2012년 이후에 아주 점프했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저는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금년도 11월 중간선거 이후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근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는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특히 인텔렉츄얼들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었는데 인텔렉츄얼들이 볼 때도 어떤 때 저 사람 머리 되게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정책들을 가끔 하기 때문에
뭐 어쨌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떤 때 볼 때는 저 사람 대통령 맞아?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말이나 정책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예측 불허인데 11월 이후에 어떻게 될지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 주제는 아니지만 제가 어디 가면 많이 얘기하고 다니는 건데, 북한 핵 문제, 비핵화. 아까 들어온 뉴스 보니까 폼페이오하고 김영철이 뉴욕에서 회담을 했는데 아직 결론은 못 냈다, 뭐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저는 결국은 이거는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회의 간두자 하고 편지 보냈을 때 바로 하루도 안 돼서 반응을 보여서 우리는 회의할 마음이 있는데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거 자체가 과거의 북한의 협상 격과는 많이 다른 거거든요. 과거 같으면 북한이 그래? 너희가 하고 싶으면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하고 싶지 않았다, 이렇게 나서서 좀 장이야 뭐냐 하고 좀 소강기를 갖고 그 다음에 뭔가 다시 살리고 이랬었는데 그게 큰일 났다 하고 살려보려고 바로 반응을 보였다는 것 자체가 북한이 얼마나 다급하냐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 가지 공개적으로 나오는 정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정보도 있는데, 제가 들은 어떤 정보냐면 북한이 연초에 이런 현재와 같은 제재 하에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냐 에스티메이트를 내봤는데, 그러니까 중국도 제재에 완전 동참하는 상황에서 금년 겨울을 넘기기 어렵다. 연료 사정이 지금 북한의 석유류 수입이 50% 줄었거든요. 북한이 400만 배럴밖에 수입을 못하는데 석유류를 우리의 250분의 1이에요. 물론 우리보다 석유 수입은 없겠지만 그렇게 해서 버티기는 어렵거든요. 어떤 나라, 특히 겨울이 되면 북한까지 추운 데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하고 나섰다, 이런 게 어느 정보가 아주 많은 나라의 분석이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조금 말하자면 밀고 댕기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저는 해결될 걸로 봅니다. 결국은 북한이 핵 포기하겠다고 하고 대신에 최대한 닫아내려고 할 거라고 봅니다. 개발로 다시 돌아가세요. 이 개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제 개발 관련 일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디벨롭먼트라는 말 자체를 개발이라고도 하고 발전이라고도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발전이라고 부르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개발이 아니고요. 우리는 개발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발전이라는 개념이 더 포괄적이니까 아직도 많은 세계 개도국들에게는 디벨롭먼트가 개발이겠지만 우리는 발전이라고 우리한테 적용할 때 그렇게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하시는, 단체들이 하시는 건 주로 개발 협력이니까 디벨롭먼트 코오퍼레이션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남의 개발을 돕는 거죠. 근데 개발이 됐든 발전이 됐든 디벨롭먼트라는 개념이 이제 개념에 대해서 좀 저는 생각해 보실 걸 권하는데, 항상 뭐든지 원점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죠. 그러면은 보통 개발, 발전, 디벨롭먼트 이런 거를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의미로 쓰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우리의 삶이 나아지는 겁니다. 삶이 나아진다는 거는 개개인의 삶이 나아질 수도 있고 우리 인류 전체로 삶이 나아질 수도 있죠. 인류 전체가 흑백 테레비밖에 없었는데 어떤 사람이 칼라 TV를 발명해서 다 칼라 TV를 보게 됐다. 뭐 칼라 TV가 왜 삶이 나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할 말 없는데, 일단 나아지는 거라고 치자고요. 서울에서 부산을 일주일 걸려갔는데 2시간에 가면 그게 뭐가 나아지는 거예요? 하면 제가 할 말 없는데, 일단 그게 나아지는 거라고 치자고요. 그렇게 어떤 방향성을 갖는 삶의 변화가 우리의 삶이 나아지는 거라고 칩시다. 그랬을 때 인류 전체가 흑백 TV밖에 없었는데 칼라 TV를 보게 되는 거는 인류 전체 삶이 나아집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1970 몇 년 어느 날 몇 시서부터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칼라 TV를 갖게 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칼라 TV 방송도 전두환 대통령 때 198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미국도 칼라 TV 아마 1960년대 이 정도부터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늦게 한 나라도 있겠죠. 남들은 칼라 TV를 보고 있는데 우리는 칼라 TV가 없다. 칼라 TV 방송도 안 하고 칼라 TV 수상기도 없다. 그랬을 때 이 나라 사람들도 남들처럼 칼라 TV를 보게 해주자 하는 거는 갭을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발전의 격차를 완화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발전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똑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빈부의 차이를 줄이는 거기도 하고 resources 재원의 availability를 줄이는 거죠. 누구에게나 available하게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인류학자들은 우리가 1만 년 전에 정착해서 농업을 시작했다고 하잖아요. 농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유목민 같은 유목 생활을 뭐 수십만 년 했을 테니까 그럴 때는 원시 공산 사회라는 표현을 빌리지 않아도 누가 남보다 그렇게 특별히 부자일 수가 없죠. 뭐 동물 사냥해서 먹이를 잡았다 그러면 사슴을 잡았다 그러면 우선 사슴을 다 먹고 가야지. 자기 사슴 고기를 자기 뱃속에다가 캐리해야지. 사슴 고기를 등에 짊어지고 다니면 다 썩어버리겠죠. 냉장고도 없는데. 그러니까 남보다 사슴 고기를 조금 더 먹는 사람과 덜 먹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특별히 부자는 없죠. 그런데 우리가 정착 생활을 하면서 농업을 시작하면서 캐틀, 가축을 키우면서 가축, 양 10마리 있는 사람과 양 1000마리 있는 사람이 생깁니다. 양 1000마리 있는 사람이 10마리 있는 사람보다 훨씬 부자잖아요. 냉장고는 없지만 양을 가지고 있으면 냉장고랑 똑같죠. 먹고 싶을 때 잡아먹으면 되니까. 곡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농경 생활을 시작하면서 빈부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 빈부의 차이는 산업화를 통해서 점점 더 벌어졌죠. 즉 빈부의 차이와 개발, 디벨롭먼트라는 개념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빈부의 차이가 없어도 어느 날 어느 시점에 1970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람이 칼라 TV 보자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발전시킨다 하더라도 흑백 TV에서 칼라 TV로 가는 건 발전이죠. 디벨롭먼트죠. 그런 개념의 디벨롭먼트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디벨롭먼트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점점 더 이 문명을 발전시키려 문명 발전의 속도를 높일 것이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걱정한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건 과학자들이나 정책 기반자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개발은 차이입니다. 차이를 좁히는 것. 남들이 다 칼라 보는데 아직도 칼라 못 보는 사람이 있고 남들은 다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온갖 성인병에 다 걸리는데 아직도 1000만 명이나 세계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 어떻게 하면 1000만 명이 굶어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 것이냐 이것이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개발은 우리는 Development Cooperation 개발협력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유엔이 나온 이후에 생긴 개념입니다. 그런 의미의 개발은 문명의 발전이라는 의미의 개발은 이미 오랫동안 문명이 발전되어 왔지만 국가와 국가 간에 못 사는 나라를 잘 사는 나라가 도와줘서 차이를 줄입시다 하는 식의 디벨롭먼트는 유엔이 나온 후에 생긴 개념. 왜 유엔이 나온 후에 그런 개념이 생겼냐? 아시다시피 유엔은 2차 대전에 2차례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전후 처리의 하나로서 생겼죠. 유엔 헌장 서문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We, the peoples of the United Nations, determined to save succeeding generations from the scourge of war, which twice in our lifetime has brought untold sorrow to mankind. 아예 처음 시작부터 우리가 유엔을 왜 만드냐면 우리 일생 동안에
이런 전쟁의 참화, 우리의 인류에게 그동안 들어보지 못한 이런 비극을 가져온 전쟁의 참화를 우리 후손들이라도 당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유엔을 만든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막 이렇게 그랜드한 목표가 아니고 굉장히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목표죠. 전쟁 정말 지긋지긋해. 우리 후손이라도 전쟁 좀 안 당하고 살게 하려고 우리가 유엔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1945년에 30살 먹은 사람은 그 사람이 5살 때 1차 대전이 끝났고 25살 때 2차 대전이 생겼습니다.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합쳐서 8,500만 명이 죽었는데 당시 세계 인구가 20억 정도라는 걸 생각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은 거죠. 주로 유럽에서 전쟁을 했는데. 그리고 30살 먹었으면 그렇게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닌데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희생자를 가져온 가장 파괴력이 강했던 전쟁을 한 번 당했어도 야, 나 엄청 운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2번 당한 거죠. 30살 먹은 사람이. 그러니까 그 세대는 우리의 인류 역사상 가장 운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유엔을 만들 때 첫 줄부터 이렇게 쓴 겁니다. 우리는 전쟁이 지긋지긋해서 유엔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썼고, 그런데도 유엔을 만든 유엔의 파운딩 파더들은 제 생각에 굉장히 현명하고 비전이 있는 분들이에요. 왜냐? 유엔의 3대 필러를 평화, 개발, 인권으로 잡았어요. 즉 평화를 지키려고 만들지만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유엔이 적용한 개념은 Collective Security, 집단 안보인데 그 집단 안보만 가지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개발, 사람들이 굶지 않고 잘 살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인권, 인간이 인간답게 인간의 존엄성, Human Dignity를 가지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것은 두 가지 다 1차 대전에서 2차 대전으로 가는 과정에 나치가 정권을 잡게 된 과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외교관의 부인이 오스트리아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죠. 자기 할아버지가 히틀러의 집회, 그때는 이제 오스트리아나 독일이나 다 같은 나라잖아요. 히틀러의 집회에 갔다 와서 집에서 울면서 자기 가족들에게 야, 이제 우리 민족이 제대로 살 수 있는 날이 온 것 같다. 진짜 훌륭한 분 오늘 연설하는데 내가 갔다 왔다. 그렇게 울면서 자기 가족한테 얘기해요. 그게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아돌프 히틀러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원래 1차 대전에서 독일이 지고 나서 독일은 엄청난 액수의 배상금을 영국과 프랑스에 물어주게 돼 있어요. 그때는 전쟁에 지면 니네들이 전쟁 일으켜서 우리 사람도 죽고 재산도 파괴됐으니까 니네가 다 물어내야 되거든. 이런 개념에서 배상금을 엄청 물렸어요. 몇십 년 동안. 그래서 독일 사람들 굉장히 부지런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큰 액수를 배상금으로 영국이나 프랑스에 줘야 되면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는 뭐 인플레가 너무나 심하고 경제가 엉망인 겁니다. 그랬을 때 히틀러가 나서서 우리 위대한 독일 민족이 전쟁에 한번 졌다고 우리 세대는 그렇다 치자. 우리 자식 세대까지도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돈 갚으면서 이게 맞는 거냐. 이건 내가 시정하겠다. 내가 고치겠다. 내가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국민들을 위한 후생 정책을 했죠. 그때까지는 후생 정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경제가 엉망이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외교관 부인의 할아버지는 집에 와서 울면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히틀러가 처음에 정권을 잡을 때 쿠데타로 잡은 게 아니죠. 독일과 오스트리아 국민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박수 정도가 아니고 열광적인 눈물의 박수를 받으면서 정권을 잡은 겁니다. 물론 그 다음에 나쁜 짓 많이 했지만,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긴 영국, 프랑스 사람들, 미국 사람들도 그걸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으니까, 불과 10년 전의 일이니까 개발, 평화가 유지되려면 먹고 살고 있게 해줘야 된다. 그렇게 전쟁에 졌다고 돈 많이 날아오르고 사람들 힘들게 만들면 사회는 안정되지 않고
평화도 유지되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유엔은 그 3필러의 하나로 개발이나 구호와 같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발 개념도 진화했죠. 처음에는 economic growth, 경제 성장이었는데 80년대에서부터는 사회적 차원, social dimension이 추가돼서 예를 들어서 남녀 평등이 안 되는 나라는 경제 성장을 이루면 뭐냐? 경제 성장의 과실은 전부 남자가 차지하는데, 그러니까 개발이 돼서 사람들이 다 잘 살게 해주려면 그냥 경제적인 부만 커지는 거는 소용이 없고 사회적 발전이 반드시 수반돼야 된다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UNDP에서는 Human Development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90년대, 2000년에 와서 환경 이슈.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다 망쳐버리는데, 지구가 다 망쳐버리면 무슨 디벨롭먼트가 됐든 뭐가 됐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다 같이 가는데. 그래서 Sustainability, 지속 가능하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개념이 또 추가되죠. 요즘 국제 개발 환경, 이거는 이제 최근 뭐 한 2, 3년으로 좁혀서 볼 때 이런, 저는 이 3개 정도의 환경에 변화를 주는 요소를 정리했습니다. 세계화와 글로벌 이슈, 즉 그것은 개발 의지의 다양화를 뜻하고, 그 다음에 지속가능 개발 목표 SDG, 그 다음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멀티 스테이크홀더, 다양한 이해관계자 멀티 스테이크홀더, 이렇게 3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세계화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 글로벌 이슈, 세계적 문제들이 세계화에 의해서 시작됐거나 세계화에 의해서 aggravate, 악화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뿐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를 분석해야 되는데 원인을 잘 모르면 무조건 세계화 때문이라고 하면 되게 맞습니다. 심지어 테러나 불평등이 심한 환경 문제, 난민 문제 이런 거 다 세계화 때문이에요. 어떤 분은 테러가 왜 세계화 때문이에요? 그러는데 저는 외국인 학생한테 강의할 때 이럽니다. 제가 KDI 대학원에서 강의하니까 거기 아프리카에서 온 애들이 있거든요. 그 아프리카에서 온 애들에게 내 할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내 할아버지는 살아있는 동안 단 한 번도 아프리카 사람이나 무슬림을 만난 적이 없다. 너희 할아버지는 한국인을 만난 적이 있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거의 10중 8구 없습니다. 그런데 너네들은 지금 한국에 와서 학위가 정답을 했다. 불과 할아버지 시대로부터 우리 시대까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와 다른 사람들, 생긴 것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사람들과 매일매일 부딪히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협력을 하든 갈등을 하든 어쨌든 부딪히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DNA는 아직 안 변했거든요. 우리의 DNA는 아직도 우리하고 비슷하고 우리하고 편안한 컴포트 존은 넓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계의 사람들을 다 서로 다른 사람들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켜야죠. 어떻게 보면 나이 많은 우리들은 변화하기 어렵고 우리 다음 세대라도 교육을 통해 변화시켜야 됩니다. 근데 9.11 테러도요, 중동 사람들이 보면 2000년 동안 어디 딴 데 가 있던 유태인들을 데려다가, 원래 여기 유태인들이 살았으니까 여다가 2000년 전에 살았으니까 여다 나라 만들자 하고 임플란트 한 거죠. 그럼 거기 살고 있던 2000년 동안 살고 있던 아랍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요? 비켜줘야죠. 그게 팔레스타인 문제의 본질이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문제의 본질이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가지치기를 해서 테러가 끊이질 않습니다. 9.11 테러도 어떻게 생각하면 무슬림들이, 야, 이게 지금 우리 문제의 핵심은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대국과 유럽 이 국가들이 이스라엘 편을 들어가지고 우리 아랍인 무슬림들을 핍박하기 때문이야. 우리가 아무리 중동에서 뭐 이러고 저러고 해봐야 소용없고
미국에 가가지고 한번 본때를 보여주자. 이렇게 해서 미국에 가서 비행 기술부터 배워가지고 그 배운 비행 기술로 그 사람들 비행 기술도 미국에서 배운 거예요. 미국에 가서 배워가지고 비행기 타고 칵핏에 들어가서 조종사 위협하고 때려 누이고 자기네가 비행기 조종해서 저 건물에다 갖다 박았죠. 그래서 3,000명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그렇게 우리가 우리 할아버지처럼 평생 한 번도 아프리카 사람 볼 일 없고 평생 한 번도 무슬림 볼 일 없고 하고 살던 시대에는 이런 문제가 생길 이유가 별로 없죠. 물론 뭐 다른 이유로 전쟁은 했겠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우리 그 개발 협력에 생각해야 되는 그 요소가 이제 지속 가능 개발 SDG인데 제가 앞에 강의에서 이성훈 이사님이 자세히 설명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걸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먹고 살려면 이렇게 남이 한 걸 잘 활용해야 돼요. 세 번째 요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멀티 스테이크홀더. 이걸 이제 아시다시피 그 전에는 다 정부가 플레이어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시민사회, 뭐 프라이빗 섹터 이런 게 중요한 플레이어들인데 이것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세계화 덕분입니다. 시민사회가 어떻게 이런 국제적인 글로벌 이슈에 플레이어가 됩니까? 그거는 30년 전에도 생각할 수 없죠. 그거는 이제는 서울에서 뉴욕 가는 비행기 표를 그냥 100만 원 정도면 살 수 있고 각종 인터넷으로 옛날 같으면 정부에다가 왜 자료 안 주냐고 외교부에 왜 자료 없냐고 막 항의하고 이랬던 거를 외교부에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저는 제가 어디 가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코멘트 많이 하고 다니지만 외교부에 있는 후배들 괴롭혀서 야 그 북핵 문제 저 미국하고 저기랑 회담한 거 그 결과 있냐? 그거 좀 보내줘. 이런 거 안 합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알거든요. 제대로 찾는 법만 알면은 우리 외교부가 발표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더 정확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어요. 제대로 찾는 방법만.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민사회가 에코속에 가서 협의 지휘도 받을 수 있고 HLPF 미팅에도 참여할 수 있고 이런 거죠. 세계화가 안 됐으면 불가능한 거죠. 그 세계화가 꼭 나쁜 일만 하는 건 아니죠. 그런 SDG 시대에 개발 협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SDG의 특징, 보편성이라는 건 이제 개도국뿐 아니라 선진국도 이행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특히 SDG 10 불평등의 축소, SDG 13 기후변화 대처 이런 거는 선진국에 더 중요한 과제예요. 개도국은 불평등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국가 간의 불평등이지 개도국의 경우. 국내적인 불평등은 선진국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부 SDG는 오히려 선진국에게 더 큰 문제다 하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도 마찬가지죠. 기후변화 대처하는데 탄소 배출 줄여야 되는 나라가 선진국입니까? 개도국입니까? 생각해보면 금방 답이 나오죠. Leaving no one behind, SDG의 overarching principle이죠. 저는 저걸 모두 함께 가는 세상이라고 번역했는데 어떤 분들은 아무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 이렇게 번역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이해관계자, 스테이크홀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는 정부만 하는 게 아니고 시민사회, 학계, 뭐 기업 다 하는데 다 플레이어가 됐는데 그것도 세계화 덕분이다. 그 다음에 후속 조치와 이행 검토 체계, Follow and Review라고 했는데 MDG가 2001년부터 시행됐는데 최초의 MDG 이행 평가 회의를 2005년에 한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은 우리가 지금 MDG 잘 이행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 좀 해보자 이런 것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SDG를 만들 때는 SDG 만드는 협상 과정에 저도 참여했는데 SDG를 만들 때는 처음부터 Follow and Review 우리가 이걸 매년 점검하는 메커니즘을 만들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여기 있는 HLPF, High Level Political Forum입니다. 사실은 저는 에코속 의장일 때 저 이름 고치자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들으면 High Level Political Forum 그러면은 이건 개발에 관한 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계속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서는 물론 SDG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정치적 수준의 결정을 하자 그런 뜻에서 그렇게 붙였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HLPF가 SDG 이행을 점검하는 최고위급 프로세스다. 매년 7월 에코속 의장의 주재하에 열리고 4년에 한 번은 유엔 총회 의장의 주재하에 열리죠. 그럼 SDG 시대의 개발협력 NGO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 사실은 SDG의 특징과 대비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SDG의 특징, 유니버설리티, 모두 함께 가는 세상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개도국의 커패시티 빌딩에 중점이 주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는 하도 들어서 이제 클리셰 같은데 뭐 고기를 주지 말고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줘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더욱 더 이제 과거보다 더 의미가 깊고요. 또 ODA가 이제 유일한 재원이 아니잖아요. 제가 작년에 OECD 닥이 구성한 OECD 닥의 개혁에 관한 고위 패널 일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메리 로빈슨이라는 전 아일랜드 대통령이 의장이었고 16명으로 구성된 우리 위원들이 3번 만나서 보고서를 냈는데 우리는 뭐 야심 있게 보고서를 냈지만 그 보고서가 OECD 닥에 의해서 별로 받아들여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항상 좋은 개혁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제가 에코속 의장일 때 에코속의 그러니까 UN 디벨롭먼트 시스템에 관한 그 개혁안을 내봐라 하고 그때도 인디펜던트 패널이라는 이름으로 14명인가 구성해서 맡겼는데 제가 그 맡기는 회합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그냥 이런 얘기하면 선진국이 싫어할 텐데 이런 얘기하면 후진국이 싫어할 텐데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이런 개혁안 내면 이게 실현이 될까? 그런 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유롭게 생각해서 과감하고 유엔의 미래를 위해서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유엔의 디벨롭먼트 시스템을 이렇게 고쳐야 된다 하는 개혁안을 내보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분들이 작업을 1년간 해서 그런 개혁안을 냈습니다. 유엔에서 당연히 빠꾸 맞았죠. 그 개혁안이 나오기 전에 UNDP 이런 데서 저한테 로비가 들어오더라고요. 그 개혁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UN 디벨롭먼트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 하나는 lack of coordination. 코디네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UNDP는 자기네 UNDP라고 유니세프는 유니세프라고 에코속은 토론만 하고 사실 에코속이 policy 가이드라인을 줘야 되는데 에코속은 policy 가이드라인이라고 줬는데도 아무도 거기에 뭐 이행해서 보고하지 않고 안보리는 UN 안보리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보리가 만든 모든 기구, 안보리가 만든 모든 결정은 안보리 산하 기구들, 뭐 제재가 됐든 뭐가 됐든 지금 제재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한 달에 한 번 보고하세요. 한 달에 한 번 정확하게 보고가 들어옵니다. 북한 제재, 북한에 대한 제재 위반하는 나라 있는지 제재위원회에서 3달에 한 번 보고하세요. 그럼 3달에 한 번 들어옵니다. 경제, 이 개발협력, 뭐 경제, 사회 분야에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경제사회 이사회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강제력이 없는 걸 있게 만들 수는 없고 코디네이션이라도 하자. 좀 그래서 그 인디펜던트 패널이 보고한 거는 개혁안은 예를 들어서 UN 내 사무부총장을 개발에만 전담하는 사무부총장 하나 만들고 모든 UN 내 개발 기구들을 총괄하는 개발 위원회 같은 걸 하나 만들자. 그래서 그 위원회가 UNDP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유니세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이렇게 말하자면 슈퍼바이즈 할 수 있게 해주자. 그런 안 얼마나 좋은 아닙니까? 그죠? 확실히 코디네이션이 강화될 수 있는 아니었어요. 그 안이 제가 그거를 주문한 사람 아니에요. 에코속 의장이니까. 에코속 의장이 아직 그 보고서를 보기 전에 UNDP 사무차장이 저를 찾아와서 로비를 하는 겁니다. 요번에 말이죠. 이 하이레벨 인디펜던트 패널이 아마 뭐 보고서를 내는 모양인데 거기 굉장히 안 좋은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잘 들으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회원국들이 엄청 반발하고 왜 그런 개혁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이상해요.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영어로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나는 그거 아직 못 봤는데요. 그랬는데 저희가 벌써 뭐 좀 들은 게 있어요. 딱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게 우리는 뭐 서양 사람들이 하고 국제적으로 하고 그러면 굉장히 모든 게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 자기네 이익, 자기 단체 이익 이런 데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저는 알았지만 저는 처음부터 그 인디펜던트 패널에 그런 실현 가능성 생각하지 말고 가장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개혁을 내세요. 이렇게 주문했어요. 왜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우리 다 잘해봅시다. 뭐 개발 시스템 앞으로 계속 잘해봅시다. 뭐 이런 내용으로 보고서를 낼 바엔 뭐하러 개혁안을 만듭니까? 그런데 저는 떠났지만 제가 요번에 3주일 전에 유엔에 출장 갔거든요. 갔다 들었는데 새로 들어온 안토니오 구테레시 사무총장이 그때 그 개혁 보고서를 가지고 그 중에 실현 가능한 걸 좀 해보자 해가지고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게 하나 있대요. 그게 뭔가 하면 그것도 그 보고서에 들어있었는데 Resident Coordinator라는 게 있어요. 즉 어느 나라에 가서나 이렇게 필드에서 개발 협력을 하는데 여러 기구가 나와 있잖아요. UNDP, UNICEF, 뭐 WFP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코디네이터 역할을 여태까지는 UNDP가 했습니다. UNDP가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UNDP는 유니세프나 WFP가 볼 때는 자기네랑 똑같은 기관이거든요. UNDP는 UN 산하기관이고 뭐 다른 FAO가 보면 FAO는 전문기구인데 오히려 자기네 볼 때는 FAO가 더 독립성이 강한 것 같고 그러니까 UNDP 대표가 자 우리 여기 앙골라에 나와 있는 유엔 기구들 말이죠. 다 오세요. 우리 앙골라에서 유엔 기구들의 개발 전략은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 회의할 때는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유니세프 뉴욕에 있는 유니세프 본부에 보내가지고 우리 이런 거 하라고 오면은 뭐 코디네이션 무슨 코디네이션 그냥 우리 본부에서 왔는데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UNDP가 코디네이터를 하니까 그렇다. 그러지 말고 그 사람들을 감독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을 코디네이터로 레지던트 코디네이터로 앞으로 하자. 그러려면 돈이 들죠. 새로 임명해야 되니까. 그게 지금 안토니오 구테레시 사무총장이 추진하고 있는 개발 분야의 주요한 개혁 과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야기해서 그분들이 굉장히 대담한 앞날을 보는 개혁 과제들을 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언젠가는 맞아 그렇게 하는 게 맞지. 그때는 좀 그 저항이 있고 했지만 저항을 어떻게든 좀 줄여서 해야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개발 협력이 유엔 내에서 그 조정 능력도 강화되고 발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NGO들도 이 개도국의 역량 베이스 빌딩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SDG와 MDG의 다른 점은 Follow-up and Review, 후속 조치, HLPF 같은 그런 것이 처음부터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HLPF에도 NGO들이 참여할 수 있거든요. 물론 가서 발언 한번 하기도 힘들긴 한데 워낙 회원국들이 다 발언하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는 우리 NGO들의 경우는 우리 국내에서 우리 정부에 대한 압력 단체 역할도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후속 조치와 관련한 메커니즘 우리는 지금 그게 잘 안 돼 있어요. 우리 한국 정부 내에.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 부처 간의 갈등이나 이런 거에 기인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을 여기 개발 협력을 하시는 분들이 물론 개도국을 도와주는 이유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SDG 이행에 있어서도 협력단체 역할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시민사회, 경제계, 학계, 기업 이런 데 간에 좀 더 유기적인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그런 것도 우리 NGO들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끝으로 생각하는 게 세계 시민교육. 이 세계 시민교육은 이게 왜 개발협력 NGO들의 일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국제적인 일을 하는 모든 플레이어들의 모든 당사자들, 모든 행위자들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왜 그렇게 생각하냐는 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세계는 세계화되는데 사람은 세계화가 안 됐기 때문에 사람을 세계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우리가 유전자를 변이시킬 수도 없고 진화의 속도를 1000배쯤 빠르게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세계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 본성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면 남은 건 교육밖에 없죠. 우리 다음 세대라도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 자기하고 다른 사람들, 인종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뭐 생긴 것도 다르고 문화 종교도 다른 자기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야 돼요. 자기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편하게 못 살고 나는 어디 가면 김치 안 먹으면 안 돼. 나는 어디 가서 나랑 다른 사람들 저 사람들 저렇게 냄새나는 사람들하고 옆에서 일하기 싫어.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 세대가 많으면 우리가 아무리 개발 협력을 제대로 하려고 하고 세계화가 가져온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어드레스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세계는 세계화되는데 사람은 세계화 안 되는 것. 이것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세계화의 나침반으로서 SDG라고 했는데 교통통신기술의 확산으로 전 세계가 일일 생활권화되면서 밀접한 교류와 협력이 일어나는데 그러나 이질적인 문화, 사회, 인종 간의 갈등, 분쟁과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세계화의 혜택을 최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가 되야 된다. 제가 조금 아까 이야기하는 것을 고상한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된 거죠. SDG는 세계화를 긍정적으로 이끌 나침반으로서 역할할 수 있다. 그러면 세계화의 혜택을 최대화하고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기준이 뭐냐? 그 기준에 이 SDG가 하나의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거죠. Living No One Behind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결국 열린 마음으로 남에 대한 배려, 남이라는 건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SDG의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세계 시민 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요. 세계 시민, what is global citizenship? 그러니까 세계 시민 의식이 뭐냐? 그러면 it is about being open-minded. 열린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체성을 어렸을 때는 자기가 가족의 일원으로, 조금 더 커서는 학교나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조금 더 커서는 국가의 일원으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가보다 민족이 더 상위 개념이죠. 왜냐하면 우리 한민족은 남한에도 있고 북한에도 있고 뭐 전 세계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더 상위 개념이죠. 국가 속에 여러 가지 민족들이 있죠. 그래서 정체성을 확대시켜서 이제는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인류의 하나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a member of international community. 내가 인류의 한 사람이다. 저 이런 얘기 가끔 하는데 TV에 공익 광고 보면요, 뭐 유니세프 이런 공익 광고도 하고 여기 계신 분들 단체들 뭐 월드 비전이나 뭐 세이브 더 칠드런 이런 데 공익 광고에도 나오죠.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 가서 불쌍하게 막 굶는 애들 이런 거 하면은 애들이 너무 굶어가지고 팔을 이렇게 줄자로 재면 거기 빨간 선,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 그런 선까지 가게 팔이 가늘어진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청년들이 그걸 보고 아 저거 유니세프 공익 광고네? 나 저거 봤어 하고 넘어가려고 할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깐 기다려보세요. 그 화면 다시 보세요. 그 애 옆에 뭐 누가 있어요? 조금 자세히 보면 엄마가 있습니다. 그 엄마가 아프리카에. 엄마들은 자기는 못 먹어도 자기 자식부터 음식 주지 않아요? 근데 자기 자식이 그렇게 줄자로 잴 수도 없게 팔이 가늘어지는 걸 옆에서 보고 있어야 되는 엄마는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그 엄마가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줄자로 재는 걸. 그걸 조금 자세히 보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누구나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글썽해집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그 아프리카의 애를 이거 유니세프 공익 광고네 이렇게 본 게 아니고 그냥 우리랑 똑같은 엄마와 자식의 관계를 본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자기를 인류의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순간입니다. 근데 순간은 되는데 계속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계속 생각할 때는 우리는
그냥 한국 사람이고 경상도 사람이고 전라도 사람이고 서울 사람이고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인류한 사람 맞지 항상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 시민교육에서 두 가지 중요한 엘리먼트로 얘기하는 게 Universal Value와 Respect for Diversity.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민족이 있고 인종이 있지만 그래도 누구에게나 공통되는 가치가 있지 않냐. 예를 들자면 생명은 중요하다. 예를 들자면 인권은 중요하다. 예를 들면 평화는 중요하다.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살자. 이런 거는 어느 종교를 가지고 있든 국가도 말이죠. 어느 국가든 다 자기네를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미국이 아니고 북한의 공식 명칭이 뭐예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죠. 조선 독재주의 인민공화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든지 자기를 민주주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보편적 가치라고 부를만 합니다. 그런데 보편적 가치가 아닌 다른 모든 부분들은 우리가 다양성으로 존중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그것이 세계 시민 의식을 심어주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엘리먼트고요. 어떤 때는 이제 세계 시민 의식과 민족 의식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의 목표를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프랑스 같으면 자랑스러운 프랑스인으로 키워야죠. 근데 자랑스러운 프랑스인으로 키우다 보니까 저 독일 놈들, 무식한 놈들 전쟁이나 일으키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자기를 자랑스러운 프랑스인이라고 생각하는 건 괜찮은데 남들을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지나친 민족교육은 세계 시민교육하고 부딪히죠. 그러니까 그 밸런스를 취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긴 한데 요즘 우리나라 교육부 분들도 이거 신경 많이 쓰시더라고요. 저도 교육청이나 교육부에 가서 몇 번 제가 이런 강연을 했는데 그래서 SDG 개발 채택선언 8항에 보면요. 이 8항은 세계 시민, 그러니까 글로벌 시티즌에 관한 항이 아니에요. 그냥 SDG에 관한 항이지만 글로벌 시티즌에 맞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We envisage a world of universal respect for human rights, human dignity, rule of law, justice,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이 파란 글씨로 된 거는 보편적 가치죠. 빨간 글씨로 된 거는 of respect for race, ethnicity, and cultural diversity. 이거는 다양성의 존중입니다. 그래서 이 항이 세계 시민에 관한 항이 아니지만 저는 세계 시민에 관해서 얘기할 때 이 항을 항상 활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아름다운 지구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제대로 물려줘야 되겠죠. 감사합니다.